최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관련 보도가 많죠.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민주당 당직을 맡을 수 있다 해서 민주평화당이군요.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당직을 맡을 수 있다고 해서 예, 화제의 인물이 다시 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신데, 민주평화당의 당 정책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으셨죠?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좋겠다는 그 당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특히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아서 그러면 내가 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왜 웃어요? 아니, 정말 공식적인 제안이 있고 하면 맡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못한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평화당 발기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저하고 저뿐 아니라 박주현 의원, 장종석 의원 깊숙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자기 의도와는 좀 달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아니, 정신적으로 연대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고 하고는 다르게, 공식 당직을 맡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네, 이것을, 당원 단계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정법은 어긋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심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발 좀 출당을 시키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게 민주평화당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죠. 바른미래당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자체가 희화화돼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당연히 바른미래당에서는 해당형이라고 할 것이고, 비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해당형이니까, 누가 해당형이 아니라 그럽니까? 해당형이니까 제명하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당원권 정지가 돼 있으니까, 제명을 하라. 근데 제명도 못 하면서, 이렇게 군소리가 많은지, 그냥 그게 또 답답하죠. 네. 네. 준법 투쟁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어쨌든. 준법이건 할 것도 없고, 제가 준법하는 것도 아니죠. 그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해당형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제발 좀, 당도 우습게 돼가는 거죠. 그건 거기서 한다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 이거 비례대표 의원을 갖다가, 정당 보조금 받는, 시험점 지급기를 보는 게 아니냐. 그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당의 자산이 됩니까? 도움됩니까? 그 당에?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나가서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유세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는 후보가 같이 있으면은 연단에서 누구든 지원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정을 다른 데 갖고 있는 사람이 경쟁당, 상대방 당 후보를 지원 요소하면 그건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실 2010년 4월 13일 총선 때 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 전현숙 씨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당 행위죠. 그럼에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탈당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당시 대표가 그 전현숙 씨가 이제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 제명을 해달라고 좀 저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아, 그때 부탁을 받은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인 대표, 김정인 비대위원장 만나면 한 테이블에서 행사를 1시간 가도 전혀 눈도 안 마치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북하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인 대표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부탁한다 그러고 또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경수 의원한테도 내가 전화 걸어서 좀 이러니까 좀 제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경수 의원이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흔쾌히 제명을 해줬죠. 이런 게 정치죠. 네. 그때 네, 중간에, 그렇습니다. 네. 네. 중간에 바로 고관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섭단체 서명 날인할 때 지금 세 분 3인방 소위 지금 이상돈 의원과 함께 출당시켜달라고 하는 3인방 외에 박선숙 의원도 서명 날인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죠 아직. 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거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숙 의원이 이미 정무위 간사직을 내놨고 이미 뭐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선숙 의원은 안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이배 의원은 뭐 일단 서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뭐 현재 출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바른정당 특히 뭐 한국당과의 뭐 어떤 연루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남경필 만남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최이배 의원도 그 자기 양심상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시점부터 거의 같이 했는데 관계가 최근에는 틀어졌나 보죠? 네,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같이 하는 사람은 이태규 의원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16년 선거 때 선대위원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태규 의원이 박선수 의원한테 좀 밀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때 총선도 박선수 의원이 좀 실무적인 거. 전략적인. 안철수 전 대표 사람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그 대선도 뭐 이렇게 깊숙이 뭐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박선수 의원은 원래 정치 생활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뿌리가 DJ 정치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미 호남과 안철수의 고리는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박선수 의원은 연어처럼 고향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요새 왜 이 전면에 안 나서나요? 조용하죠. 사실 이 통합 논의를 씨앗을 심은 사람은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통합 포럼에서 몇 번 하고 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벼랑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만나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은 이걸 할 때 뭐 저한테도 뭐 얘기하고 몇 사람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통합하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만둔다. 대표직 그만두고 지방선거 나가면 뭐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 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현주 의원한테 너무 쉽게 생각한다. 첫 번째 통합이 어렵다. 왜냐하면 호남을 너무 쉽게 본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원내위원장들 세력도 지지하는 대표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통합할 때, 말하자면, 국민의당에서 대표당원 중에서 호남 지지 대표당원들은 이미 다 떴고, 약 4,000명 정도의 고수당원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승민 쪽에서는 그 정도 당원이 없다고 봐야죠. 나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본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주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눈밖에 난 겁니까? 글쎄요, 눈밖에 난 게 뭐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런데, 외관으로 볼 때, 네. 통합의 주역이 뭐 최고위원도 안 됐으니까, 그럼 뭐가 있다고 봐야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잘 지내고 있나요? 보도가 글쎄요. 되는 거. 글쎄요. 근데 뭐 일단은 그게 이제 당 대표가 박주선 의원 부의장하고 공동 대표니까 예. 뭐 나이나 뭐로 현재 부의장이니까 항상 언론에서는 박주선, 유승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도는 유승민 대표한테 완전히 안 좋죠.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이해웅 의원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난 이게 유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박주선 부의장까지 공동대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이 저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대표한 정당에 잘 간 적이 없고,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를 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일단 그러니까 당직을 맡으실 것 같으네요. 네. 당직을 맡고 나시. 제 뜻보다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자기 의사보다 좀 이렇게 자기가 흔쾌하게 동의하지는 않아도 해야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정책연구위원장이 실제 되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현 의원,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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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하신 게 아닙니까? 법적 조치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예. 이제 맞았군요. 이제 맞았군요. 이 강용호 예. 다스 사장이 네. 어제 다스는 MB 것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맞았어요. 일생 처음으로 맞힌 겁니다. 일생 처음으로 맞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주적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경필, 네. 안철수. 네. 두 분이 만난 사실을. 만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일자를 또 저를 고발하면서 특정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일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두 분으로부터 들은 분이 네. 믿을 수 있는 분이 네.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분이 네. 저에게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승소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안철수 대표는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꿈꾸면서 그런 거 가지고 법적 대응하고 고발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당선될 리도 없지만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민 매일 법적 조치 고발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 요약하면 남경필, 안철수 두 분이 만났는데 대화 내용 중에 주적이 홍준표냐 문재인이냐 물었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다. 홍준표가 아니라 대표가 아니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만나긴 만난 거죠. 예.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남경필 지사가 주적이 문모 민주당이냐, 예. 홍모 한국당이냐 예. 이렇게 물었다겠지 저는 문재인 특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고소할 확률도 많으니까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문모라고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들으신 거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은데 예. 예,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는 주적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예. 남경필 지사는 자기는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들은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한 번도 안 써본 적도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SNS에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에 나와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북한이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날 안 썼다는 거겠죠. 그날. 그러니까 저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믿을 만한 네. 그 두 분과 대화의 내용을 한 사람이 그분한테 얘기해 준 것을 그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전원을 해 주신 분이 표현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며 전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대화는 주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혹은 뭐 가장 뭐 이겨야 될 대상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전해 주신 분이 주적이라고 그것도 이렇게 썼을 수 있지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죠. 그분은 어쨌든 주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걸 전달해 주셨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 그 내용인데 내용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발언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예. 모 신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바미당이 창당할 때부터 예. 한국당과 보수 대연합 야합한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미당에서 한국당과 단일화할 것이다. 예.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예상 실제로. 보도가 있었죠. 예, 예상 보도가. 예. 정치권의 보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면은 또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당연히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분이 두 번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했을 뿐이에요. 굳이 왜 두 번이나 지금 시점에 만나서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나중에 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안면을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그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지금 특별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고 바미당에는 경기지사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인천시장 얘기도 하지만은 그 인천시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만 합니다. 들은 얘기. 혹시 이렇게 공장장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 말을 전해준 분이 혹시 재확인해 주셨습니까?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재확인. 제가 지금까지 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번도 그 중간에 낀물 피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한 번도 사실이 없습니다. 아닌 것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만약 맞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질문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또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5년간 당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겼죠. 무죄로 나셨죠. 예. 만만해 저축은행 수없이 당했어요. 예. 그때마다 다 이기긴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것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지금. 지금 검찰에 고발됐다가 하니까 검찰에서 기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거니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원을 해주신 분이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든가 혹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물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천성만 검찰총장을 낙마할 때나 여러 김태호 총리, 신용카드 가지고 김태호 총리, 대법관 후보자들, 심지어 민간 사찰, 총리실 그러한 것도 배추 덩어리라도 하나 물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염려는 안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런 일을 겪어오셨고 다 헤쳐오셨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팔자에 좀 관재수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예를 들어서 그 주적 표현은 제쳐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이제 라이벌이 아니잖아. 이쪽은 이제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없고 끝났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본인이.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양보한 이후. 거기서부터입니까? 거기서 그렇게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사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문모닝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치열하게 하더라도 국민이 결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털고 갑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좀 꽁 해가지고. 안 털립니까 그게? 안 털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섭섭한 얘기만 자주 하더라고요. 또 고소하려나? 하도 고소를 좋아해가지고. 그분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국민들 자꾸 고소하면 되겠어요? 국민들은 고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 대연합이 어떤 식으로든 있긴 있을 것이라고 생각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바미당과 한국당이 단일화하면은 결코 민주당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또 민주당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는 오만하면 집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하고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바미당은 후보를 안 내고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지사만 나가고 서울시장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안 내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바미당 대표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되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표가 몰릴 테니까 한쪽으로. 그리고 지금 보수의 반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보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죠. 선거가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아니 임박한 것도 임박하지만은 저는 수십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생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보십시오. 또 통상 압력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도 그렇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압박도 올 것이고 이제 이걸 안보 문제하고 뒤섞어서 한미동맹이 잘 안 된다는 이제 뭐 공격도 이미 있기 시작했고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뭐 이미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있죠. 그래서 중진회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자꾸 얘기지만 홍준표 대표는 녹록한 분 아니라니까요. 물론이죠. 거기를 이렇게 좀 보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그 한국당 중진회의들 하자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중진이 난데 내가 누구하고 회의하냐 해서 어젠가 보니까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중진들이 말을 못했더라고요. 네. 그냥 홍준표 눈치 슬슬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그 사실은 보수 대화합이나 정계 개편이나 어떤 식으로든지의 움직임은 홍준표 대표가 아웃된 이유를 상정하는 건데 그 자리를 이제 바미당의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될까요? 또 홍준표 대표가 아웃돼서 꼭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선전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당이 한다고 하면은 그 압력이 있죠. 당선된 우리도 한국당과 함께 하겠다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도 또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싸워가야겠다 하는 전략의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복잡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는 하여튼 뭔가 대파란 혹은 뭐 대정계 개편이 일기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큰 신호판이 생길 것 같아요. 큰 판이 생길 것이다. 예. 대선 때보다 더 큰 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 그래도 뭐 대선이 더 크죠. 이 박주현, 이상동, 장전숙 세 분 출당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출당이 아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분. 지금 대표? 현재는 좀 난감합니다. 네.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대표도 입장을 바꾼 것 같고. 박주선 공동대표도 비례대표 정의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네. 또 그 전에는 꼭 해줘야 한다.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특히 정치인이 한번 말을 뱉으면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했지만은 또 화장실 다녀와서 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은 좀 출당을 안 하는.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은 바미당 소속이지만 지금은 다 민평당 쪽에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사실은 교섭단체를 등록할 때 예. 같은 당 의원이더라도 예. 서명 날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명 날인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직접 구해라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3번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서명 날인 하지 말라 안 했는데 그 국회법 해설서에 예. 서명 날인 하지 않더라도 같은 당 소속이면 교섭단체로 본다 해서 바미당 국회의원은 30명이다 하고 사무처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국회법을 편의적으로 해설해서 사무처의 해설서이지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도 한번 신청해 볼 필요성이 있고 네.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적은 거기지만 네. 교섭단체로 포함돼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렇죠. 예. 처음 듣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일. 그리고 본인은 출마하십니까? 본인이 누구예요? 대표님이요. 저요?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고, 예. 제가 작년 7, 8월부터 전라남북도, 광주, 예. 특히 전남을 샅샅이 돌아다녔지만은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정치적 상황이나 제 주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남지사를 출마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한다 안 한다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좀 고민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미당과 그 자유당처럼 민주당하고 전남지사를 예를 들어서 딜을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지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바미당과 예. 한국당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민평당과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책임 있는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 그 의원들 간에 예. 335 그런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쪽에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예. 뭐 저쪽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의 관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아니에요? 예. 또 인천시장까지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서울시장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잖아요. 예. 눈이 와도 서울에 눈이 와야 문제가 되는 거지 지방에 눈이 오면은 그냥 9시 뉴스도 한번 말하고 지나가요. 비도 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문제인데 서울시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진보 개혁 세력에서 분열이 돼 있고 예. 또 저 보수 세력에서는 뭉쳐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긴 근데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다당제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바미당이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주적 발언이 아픈 게 아니고 예.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다당제를 또 주장해왔던 한국당하고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청산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단일화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말을 앞으로 못하게 하려고 저를 고발을 했지만은 저는 계속합니다. 아프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예. 저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지었다. 거의 요즘 안 하지 않았어요. 팩트가 나오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나의 충고가 필요하구나. 그래 충고를 해줘야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면 뭐예요? 안철수 하면 했는데. 뭐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거 말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있습니까? 안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리얼미터 권수정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올림픽 끝나가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라든지 GM이 철수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합세 아니면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한 66.2%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20.6%포인트 하락한 28.9%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상당폭 올랐는데요. 4.6%포인트 상승한 50.5%. 반면 야사당은 일제히 나란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 한 주 만에 20%선 아래로 하락을 해서 1.8%포인트 하락한 19%. 바른미래당이 창당 한 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는데요. 주중집계로는 3.1%포인트 하락을 해서 7.4%가 나왔습니다. 이건 많이 떨어졌네요. 예, 특히 21일에는 그러니까 어제죠. 일간 집계로 6.5%가 나왔고요. 정의당이 4.9%, 민주평화당이 0.5%포인트 하락한 2.9%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65% 넘은 게 좀 오랜만 아닙니까, 이게? 네, 5주 만이죠. 지난 3주 동안 63%대, 그러니까 60%대 초중반에서 계속 3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평양, 평창 나올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그리고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금메달.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메달 딴 거 아닌데. 예, 영향이 있을 거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향이 있으려고 보입니다. 일각은,
그건 좀 웃기긴 합니다, 항상. 네. 이게 뭐 역대 항상 그렇긴 했어요. 대통령이 네네. 딴 게 아닌데 네네. 월드컵 경기 이기면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올림픽 네. 효과라는 것이 여기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B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때 무려 8월 2주차 리얼미터 기준으로 6.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쇠고기 파동 네, 네. 오히려 이래 상당히 많이 5월 그렇게 치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네. 그 DJ 같은 경우도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예. 뭐 아들 문제라든지 상당 부분들 그때 겹쳐 있었는데 또 상당폭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축전 날리고 뭐 이렇게 네. 그 접촉을 하는 나라가 잘 되는 과정에서 기분이 드는 거죠. 뭐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이런 네. 부분들이 국정에 대한 어떤 호의성 그런 부분들이 상승되는 부분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 70%를 계속 유지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0% 초중반이었다가 네. 오랜만에 60% 중반으로 네, 나왔다. 리얼미터가 좀 박합니다. 박한데 66%로 60% 중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크게 눈이 안 띌 만큼 넉넉하지만 여기는 좀만 떨어지면 한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상당한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른바 잠재정당 지지율이라고 해서 한 4, 5주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 선을 유지를 했고 또 10% 초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상당한 그 당일 당의 주 같은 경우도 10% 초반에 나왔는데 설 연휴 지나는 과정 속에서 7.4%가 나왔습니다. 상당폭 떨어진 거고요.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창당 그 컨벤션 효과가 아주 오래 전부터 창당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정폭되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주중 같습니다. 통계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어제예요. 어제 항상 수요일 네. 기준으로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예, 바른미래당이 전반적으로 일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준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통합하기 전에 각 당의 지지율. 맞습니다. 네. 통합이 국민의당이라든지 그 바른정당에 좀 잘 나올 때의 지지율과 네.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네네. 당황스럽겠네요. 바른미래당은 너무 네. 빨리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개혁, 넘어가기 전에 민주평화당하고 네.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지율 어떻습니까? 호남만 따로. 여기는 예. 이제 호남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서로 경쟁 정당이다 보니 호남 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4.9%가 나왔고요. 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 7.6%가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뒤집어져 있네요. 이게. 둘 다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은 속에서의 그 폭도를 보면 상당폭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광주 전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설 연휴 지나면서 민주당으로 결집이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다. 66%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적어도 호남에서 민주평화당과 경쟁한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아무래도 추세가 나쁘네요. 예. 예, 아마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러한 지지율 양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사 기간은요? 예. 이번 주 중간 TBS 의뢰로 이번 주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도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수출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마는 이제 GM 정부 지원이네요. 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거 이제 듣기 전에 원래 이런 건 보수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국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 잡았어요. 네. 이 통상이나 또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뭔가 요구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네. GM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 보수 정치인들을 기반한 일반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이거 싫어해요. 네. 오히려 그 지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쪽이 보수가 더 많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게 미국이라는 생각에 예. 한미동맹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는데 네.
본인들이 기반한 그 지지층의 정서는 안 그래요. 그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아니야. 예. 요즘 정말로 모든 사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대량 실업 위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냥 주는 거 싫어해요. 예, 특히 이제 복지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퍼주기라든지 국가 세금 이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그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궁금을 했는데요. 네. GM이 세금과 한면과 함께 공적 자금을 네. 이제 지원을 사실상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자. 이건 뭐 낮을 예, 것이고. 두 번째로는 GM이 그 타당한 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네. 조건부로 지원하자. 이게 현재의 정부 입장입니다. 타당한지 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국민 세금 퍼주기다. 무조건 안 된다. 예, 또 상당한 그 규모가 기업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뭐 20억 원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이기 때문에 조단위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지원 반대 이렇게 물었는데 조건부 지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GM이 정말로 정상화계획을 제대로 된 정상화계획을 제시할 때만 지원을 하자가 55.5%가 나왔고요. 조건 없이 지원은 정말로 적게 나왔습니다. 6.4%에 불과했고요. 지원 반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9.8%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해서 모든 지지층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 이쪽에서 조건부 지원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만 지원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분들의 성향이 네. 아니 그 외국계 기업에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퍼주기 아니야. 이거 네.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 자체를 좁게 잡고 있고 또 여기서는 그 사실상 좀 군산공장 호남 쪽의 부분들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리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량 실업 문제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저는 정부가 GM 문제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네. 여론이 결코 지방선거가 앞에 있지만 불리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GM이 지금 제시한 방안들이 그렇게 무슨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또 나온 것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라든지 영국, 영국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이렇게 누적되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도 상당히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가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밑에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자 4개월 앞으로 지방선거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3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이 끝나면 혹은 뭐 명절, 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여론조사를 하죠. 예,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첫 번째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두 번째 나오셨을 때 이 코너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네. 명절 직후에 또 이런 거 한 번씩 하니까.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사라지진 않은 거죠. 네. 자, 한번 짚어볼까요? 물론 뭐 4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고 올림픽도 아직 안 끝났고 올림픽으로 인한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네. 부대표 빼고 그냥 대표로 할게요.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예. 네. 배 부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좀 더 높긴 한데, 네. 네.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짧게 해야지 이게. 네네. 자, 박 대표님 보시기에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보는데요. 5가지나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당연히 변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헌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경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 변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반부패 전선이 여전히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MB 수사 문제 이어서 또 생활적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갑질 논란 이런 등등이 이어져서 반부패 전선, 공정사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파괴력이 이번 설 민심에서 상당히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이것도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그 20, 40대 혹은 50대까지도 잘 느끼지 못해요. 가짜뉴스 하는데 포털에 뭐 가짜뉴스가 막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60대 이상 되시면 본인의 카톡으로 끊임없이 뭐가 날라옵니다. 네. 네. 끊임없이 뭐가 날라오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데 예를 들면 그 고려 연방제를 곧 할 거다라든지 읽고 있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이런 소리를 뿌리고 있어 하는데 그런 뉴스가 끊임없이 날라오거든요. 네. 북한에 뭐 이번에 내려왔는데 뭐 몇십 조를 준다더라. 준다고 퍼졌다.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거가 굉장히 형식을 갖춘 네. 뉴스의 꼴을 갖추고 막 퍼져요. 예. 저희 왜 그냥 냅두나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모였는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받아봤다고. 60대 막 들어선 누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민심 얘기 들어보니까 60대들하고 친하세요? 아니 뭐 그 나이 때는 아니지만 그 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곧 실제로 60대. 예. 네. 네, 곧 60대. 네. 아닙니다. 50대까지만 들어서신 거 아니에요? 예,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상당히 많이 이번에 퍼져 있다. 특히 영남권에 굉장히 유포가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이제 경찰에서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누가 의도적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하 연령대는 뭐 가짜뉴스가 있다고 그래. 뭐 게시판에서 가끔 그런 거 누가 믿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 카톡으로 계속 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 뭐 단톡, SNS 이런 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근거가 없는 뉴스가 근거요? 네, 근거. 네. 전파된다는 거죠. 근거 말고요? 네. 그런 명절 민심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네. 근데 최근에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이웃 일본하고 비교한 조사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것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가 젊은 세대들은 네. 젊은 세대는 그렇다고 네. 치고요. 이제 미국 그 대선 때도 네.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런 뉴스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믿나? 고려 연방제가 곧 실시된다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곧 된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북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 뉴스를 이걸 누가 믿을까 하는데 끊임없이 보냅니다. 끊임없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관계도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보수층을 또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노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 이제 예.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60, 70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반북, 반공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변수랑 관련해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용으로 해서는 보수가 뭉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보수층에서는 적어도 이 남북 관계 안보 이슈로는 그동안에는 샤이 보수였는데 일종의 역샤이 보수 현상, 역샤이 보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샤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온다. 네, 그동안에는 보수층이 창피해서 전면에 나서질 못했는데 이제 적어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설 민심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잠잠했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어른들이 주도하거든요. 네, 어른들이 주도하는데 어른들이 조용했다는 거죠. 할 말이 별로 없었고 또 평창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좀 조용히 보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대화나 또는 방문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여기에 이것이 혹시 지방선거에 보수 입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카톡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가짜 뉴스는 진짜 건절돼야 되는 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게 뉴스로 나왔거든요. 트럼프를 네. 지지했다는 걸 교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 확인이 불가능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뭐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믿는 사람이 생기죠. 예. 자, 그렇게 변수 중에 뭐 남북 이슈라든가 또는 뭐 최저임금 같은 경제 이슈라든가 또 뭐 채용 비리 같은 거 뭐 그리고 이제 MB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라인, 네. 적폐 전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예측 가능한데 이 남북 이슈는 이런 가짜 뉴스나 네. 또는 20대도 뭐 일정 정도 보수화된 네.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고 요거는 아마 공략 대상이 될 것이다.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남북 관계가 지방선거의 결정적 이슈가 될 수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 그렇군요. 또 대통령의 남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뭉칠 수 있는 계기, 발판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념적으로 쏠려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정적 원샷이 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럼 여론조사 분석이 가능한 변수는 가능한데 뭡니까? 가장 큰 변수는 그거 같습니다. 이 적폐청산과 경제 이슈가 어디 쪽이 지방선거까지 더 힘을 받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적폐청산 필요감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폐청산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리고 필요감 못 느껴요. 저는. 그럼요. 네. 또 이제 MB가 살려줬죠 다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지방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지는 알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 모드와 경제 이슈 이 경쟁하는 구조가 될 저는 걸로 이번에 그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은? 이슈로 이게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월 개헌으로. 20일쯤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도 자체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개헌안 발표하겠다.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 다수 의견인데 보면 한 6대4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재미없기만 해봐요. 시간 다 돼가는. 지방 분권이 가장 그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기본권은 서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본권은 기본이고 네. 지방 분권이 왜 중요하냐면 지방 선거에 있어서 지방을 살리려는 세력 대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네. 코너가 살기 위해서 서로 재밌어해주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에 대한 시각이 분명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시급하냐. 네. 다른 게 더 급한데 또 개헌의 내용을 또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이 또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 보면 보기 문항에 문제가 있어요. 무리해서 개헌할 필요가 없다. 무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때 그거는 같이 이제 하는. 보수 쪽에서 의뢰한 약간 그런 어떤 문항들이 있는 여론조사도 봤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네. 무리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네. 예.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막 던지시고. 네.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코너가 살아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두 분 코너가 재밌으면 계속 나오실 거니까요. 자,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분 이내로 딱딱딱 짚어야 됩니다. 네. 자, 제일 큰 지역 서울. 서울은 뭡니까? 관전 포인트가. 안철수가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가장 큰 등판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다면 결과는? 한다면 정치 전선이 강화되는 거죠. 정치 싸움이 큰 판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한다 안 한다가 큰 이슈라고 하면 네. 하면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안철수가 당연히 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느냐. 민주당의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원순과 안철수의 효과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정치 전선이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긴 지는데 민주당의 후보 구도가 변할 수 있다. 네. 지금 당락을 이야기한 건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느냐 마느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예, 출마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출마하게 될 때 저는 당락을 예단하는 것은 물론 섣부르긴 한데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득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실제 출마를 하면 우리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또 건접전을 펼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후보가 누구가 나올 텐데 표를 서로 갈라먹지 않을까요? 저는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대한다? 예. 자유한국당과 그러면 그걸 좀 여기서 예를 들면 확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역별로 연대할 수도 있다? 저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렇군요. 예. 어렵다고 보시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으로 또 안착해야 되는 또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이념적 성향이 다른 한국당과 합칠 경우에 지지층이 과연 더 외연이 확대될 수 있냐 어렵다고 보이죠. 지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의 핵심은 네.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가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보수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확 보수 쪽으로 가가지고 보수 지지층에 기반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선거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 또 고추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은 그대로 가라는 연대보다는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의견이 갈렸고. 자, 그러면 PK는요. PK 가능성은 PK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소위 민주당 약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상당히 약진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PK 민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경남에서 기초단체장 3명이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했거든요.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김경수 등판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남 선거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 또 부산 선거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 저는 부산 경남 원사이드는 없다고 봅니다. 박빙 선거로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박시영 부대표시죠. 부대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 공감하면 넘어가죠, 그럼. 네. TK는요, TK. 공감 안 하는 부분. TK는 김부겸 장관이 그 대구시장에 출마 안 할 것으로 거의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약진은 하겠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공감하면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호남이요, 호남. 호남은 어떻습니까? 호남은 민주당, 민평당, 뭐 바른미래당까지인데 바른미래당의 3파전의 한 축이 될까는 싶고 민주당, 민평당의 양강구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하는데요. 광역 단위는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현직이 그 민주평화당 소속인 그 현직 광역은 민주. 예, 기초는 평화, 접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너무 날로 먹는 건데. 박시영 부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너 삽니다 이거.